역사를 찾아서 제249편 경종 복수를 허하라. 내 인연, 얼굴을 들라. 오라고 한 게 언제더냐? 나를 무엇으로 아느냐? 냉큼 말하지 못할까? 왕후 마마시옵니다. 오냐, 내가 왕후건을 너는 어찌하여 사사건건 방자하게 구느냐? 아니옵니다, 마마. 천부당 만부당 하신 말씀이옵니다. 천부당, 만부당? 교활한 년, 다시 종아리를 걷어 올려라! 경종이 보위에 오른 건 불과 18살의 나이였다. 유난히 권력욕이 강한 경종의 후궁인 헌의 왕후가 섭정을 자청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그리고 그 권력욕은 후궁이면서 친자매인 헌정 왕후, 그리고 대명군 부인 유씨에게까지 미쳤다. 폐하의 은총을 받기로서니 니년이 내 자리를 넘볼 테냐? 아니옵니다, 마마. 그래, 내게 매질을 당했다고 폐하께 가서 일러 바치거라.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옵니까? 할 말 있거든 해보아라. 없사옵니다. 무엇이야? 앙심을 품고 있다 이 말이더냐? 발칙한 것, 끌어내라. 예, 마마. 언니, 저는 이만 가도 되옵니까? 가든지 말든지. 허나 명심하렸다. 무얼 말입니까? 폐하의 관심이 잠시 너에게 머문 듯하나 전년처럼 방자히 굴었다간 네 목숨도 온전치 못할 것이야. 친동생이라 하여 봐주지 않을 것이다. 헌의 왕후가 친동생인 자신이 보는 앞에서 대명군 부인 유씨를 매질한 것은 결국 자신에 대한 경고로 볼 수밖에 없었다. 폐하께서는 누구보다 언니를 아끼시지 않습니까? 생사람 잡지 마오. 듣기 싫다. 내 말이나 명심하렸다. 언니, 다시는 저를 본보기 삼아서 이런 자리에 부르지 마옵소서. 이만 갑니다. 한편 그날 밤 침전에 함께 누운 경종과 헌정 왕후는 왕비들이 서로 사이좋게 지내면 좋으련만. 폐하, 심려치 마옵소서. 서로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나이다. 대명군 부인에게 무슨 죄가 그리 크다고 매질을 했는지 원. 폐하, 신첩은 아니옵니다. 대명군 부인을 매질한 적이 없사옵니다. 알고 있어. 폐하, 자, 이리 가까이. 폐하, 신첩에게도 왕자를 주시옵소서. 헌정은 경종의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헌정에게 왕자가 생기긴커녕 친언니인 헌의 왕후와의 사이에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여봐라. 왕후들이 모두 왔구나. 폐하, 어서 쾌차하소서. 아니야. 이보시게들 다들 떠나거라. 폐하, 신첩이 옵니다. 신첩이 옆에 있어드리면 안 되겠사옵니까? 얘기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부인의 손을 잡고 죽지 아니하려니. 마마의 손은 잡지 않겠사오니 제발. 아니야. 그렇게 경종은 끝내 일어서지 못하고 26살의 아까운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리고 경종의 사후 헌의 헌정 자매의 운명은 판이하게 갈렸다. 휘는 주요, 자는 장민. 제4대 광종이 맏아들이면서 대목 황후를 어머니로 한 임금 제5대 경종입니다. 고려사 저료에는 성품이 올량해서 놀이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말년에 와서 정사를 게을리해서 날마다 오락을 일삼았고 음악과 여색에 빠지며 바둑두기를 좋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 그런 리더 혹은 오너와 함께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역사적인 배경까지 더듬어 보고 분석해서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규성 박사님 함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가 앞에서 들어본 드라마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 경종은 제5대 임금으로 재위 6년 27세로 보위를 물렸는데 그런데도 4명의 왕비를 뒀습니다. 그 왕후가 4분이 있는데 그 4분이 모두 다 절묘하게 짜여진 어떤 정치적 목적에서 취합한 분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복잡할 수도 있겠고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부인에 해당한 현소왕후 김씨는 누구냐면 바로 경순왕의 딸이거든요. 그럼 경순왕이라는 분은 아시다시피 신라의 천년 사직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려에 바친 분이고 항복해 올 때 태자의 윗자리에 앉히던 분이니까 지금 경종대에 이르러서는 최고의 훈신이고 그리고 원로고 신라 출신 관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그 높은 종장으로 그런 그 떠받들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분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분이 이제 큰 부인으로 들어오셨고 그다음에 둘째 왕후인 그 헌의 왕후 유씨는 종실 문헌대왕 정의 딸인데 그 유씨 이 가문도 광종 이래로 아주 당당한 그런 위촉으로 이제 활동을 하던 집이고 예. 지금 이제 그 헌의 왕후 황보씨 그다음에 현종 왕후 황보씨 두 형제는 그 대종의 딸인데 황보씨야말로 황주의 세력가로 그 태조의 고려 창업과 후삼국 통일에 절대적으로 기여한 집안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 집안이 모두 한 곳에 모여서 경종의 부인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지만 예. 원래 장인 장모 집안이 너무 그 드시고 세력이 있으면 사위는 위축되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감이 있네요. 그리고 후궁 한 분이 있었는데 대명궁 부인이라고 하는 부인이 있는데 이분은 유씨 그 종실 원장 태자의 이제 딸로 되어 있어서 참 묘하게 짜여진 그러한 그 후궁 또는 정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뭐 실질적으로는 그 마지막 한 분을 더한다면 5분이 되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수, 헌의, 헌애, 헌정 이렇게 예. 하고 대명궁 부인. 대명궁 부인 네. 5이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헌애 왕후와 헌정 왕후는 자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역사적인 시대상을 배경으로 한다 하더라도 자매가 한 임금을 남편으로 뒀다. 이게 쉽지 않을 텐데 뭐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까? 고려에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선 태조 때만 소개를 하더라도 유명한 그 왕규의 난으로 유명한 왕규가 딸 둘을 다 바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원 부인과 그 소광주원 부인 이 왕씨가 이제 형제고요. 그 서경을 개척할 때 앞장섰던 김행파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딸을 둘을 바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대서원 부인 김씨하고 소서원 부인 김씨가 모두 이제 자매고요. 정종의 부인도 박영규의 딸 둘이 다 들어갔거든요. 예. 애당초 태조가 견혼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후백제 정벌의 꿈을 키울 때 제일 먼저 내응해 온 세력이 박영규이기 때문에 금석지약을 했죠. 앞으로 두 집안은 영원히 한 집안이 돼 가지고 그 영광을 함께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의 금성문을 보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실현을 시켰느냐면 왕관의 아들에게 박영규의 딸 둘을 그 납비시켜 가지고 부인을 삼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종의 부인인 문공왕후 박씨하고 문성왕후 박씨가 박영규의 두 딸들이니까 자매가 됐죠. 그다음에 예종의 경우도 그 인종한테 이번엔 딸 둘을 들여보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폐비 이씨 둘이 다 그 이자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의 어머니도 이자겸의 딸이고 인종의 두 부인도 이자겸의 딸이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본다면 이모들 하고 산 예,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더 나쁜 거는 그 예종이라는 분하고 인종은 동서간이 되죠. 예. 그 참 복잡한 집안이죠. 그런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 왕실 내의 친족 근친혼은 네. 다반사였다. 네, 그래서 토마스 만의 그 선택된 인간에 나오는 그 복잡한 이상으로 고려의 왕실 족보는 그러네요. 네, 계보가 아주 이 복잡한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씨 부인이나 그 동생 헌정왕후를 대하는 것을 보면 헌혜왕후가 아주 보통이 기가 센 여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헌혜왕후는 뭐 말씀드린 대로 그 경종의 셋째 왕비이고, 그런데 태조의 아들인 대종과 선호태주 사이에서 출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근친혼이고, 예, 그러면 아버지 성씨를 따르면 왕씨가 되어야 하고 네, 왕족이니까요. 네. 또 어머니 쪽을 따르면은 유씨여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황보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뭐 아주 상당히 복잡한 여인인데 그 헌혜왕후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전해지는 게 있습니까? 그럼요. 목종의 어머니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목종의 어머니니까 당연히 이제 태후가 되는데 헌혜왕후의 성격이 보통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물론 여자가 사랑하게 되면은 참 물불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습니다만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파격적인 행동을 하던 분이라 이렇게 볼 예. 수가 있습니다. 우선 목종이 그 성종의 뒤를 이어서 이제 즉위하자 헌혜왕후는 궁 바깥에 살다 따라 들어가죠. 그래서 제일 먼저 차지한 게 천추궁입니다. 천추궁 네. 이름이. 그래서 네. 천추태후라고 우리는 흔히 이제 그렇군요.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목종의 나이가 18살 됐으니까 당연히 친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섭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그 고려 정치가 그 천추태후의 치마폭으로 들어가요. 치마폭에. 또 그뿐만 아니라 청춘 과부가 돼가지고 오랫동안 바깥에서 지내다가 궁으로 들어온 뒤는 거의 공공연하게 김치향하고 사통을 해서 사생활까지 낳죠. 그런데 거기서 또 한술 더 떠가지고는 그 사생활을 목종을 없애버리고 임금을 삼으려고 목종을 시해하려고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로 돌아가는데 그 당시 이상하게도 이렇게 근친상간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목종의 뒤를 이을 왕씨들이 태조의 손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하. 그 이제 제일 참 뭐라고 할까 영번 후계자 영번이 누구냐면 대량원군인데 대량원군은 또 누구냐? 천추태후의 동생 되는 그 헌정왕후 황보씨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꺼려서 황보씨 그 동생의 아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강제로 머리를 깎아가지고 삼각산 신열사로 내쫓습니다. 하하. 또 거기서 끝이질 않고 기회만 닿으면은 암살해서 없애려고 여러 차례 그 살해 모의를 하거든요. 한 번은 궁녀를 시켜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좋은 술을 빚어가지고 거기 독약을 탑니다. 너 이것을 가지고 가서 꼭 네가 직접 먹여라. 그래서 이제 그 궁에서 나왔다니까 스님들이 쭉 나와서 맞아들였는데 눈치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참 그 고승 한 분이 대량원군을 감추고 산으로 올라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러니까 할 수 없이 암만 기다려도 오질 않죠. 그 땅굴에 있는 사람이 나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음식을 대접하시오 하고 갔거든요. 예, 가자 그 고승이 그거를 뜰에다 던졌더니 까마귀 하고 참새가 와서 쪼먹다 그 자리에서 픽 쓰러지거든요. 그래서 대량원군이 그 죽었으면 고려 왕통을 이을 사람이 없을 뻔도 그렇겠네요. 했거든요. 이 정도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참 고려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중국의 서태후 같은 인물이 그 천추태후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예. 하여튼 그 특이한 걸출한 인물이고 그 목종이 시해당하고 현종이 즉위하면서 현종을 오랫동안 괴롭히고 없애려고 했던 천추태후가 제대로 기록이 된다면 그건 이상하죠 오히려. 그렇겠죠. 네. 그래도 천추태후를 죽이지 않고 그 황주로 보내서 유폐하다시피 해서 21년 동안을 살려두고 두 다리 쭉 뻗고 그 세상을 뜨게 한 거는 그분이 그만큼 어떤 저력도 있고 좋은 면도 있었기 때문에 현종이 죽이질 않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 말씀 중에 이제 천추태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공식적인 시호인가요? 아니면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붙여진 이름인지 좀 배경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성종이 이 죽으면서 그 자기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종의 아드님이었던 목종을 그 후계자로 정해서 왕으로 삼죠. 그래서 이제 목종이 즉위하면서 궁 바깥에 살던 그 헌해 왕후가 궁으로 들어가서 천추궁에 머무른 궁 이름이 궁 이름이 천추궁이었다. 천추궁이기 때문에 천추태후라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는 왕후니까 천추태후라고 부른 거다. 네, 네. 그러면 이건 뭐 자기가 스스로 높여 부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냥 그 그렇게 세칭, 부르는 네. 건가요? 네, 중국에서도 서태후 하면 예. 동태후, 서태후 하듯이 그 머물렀던 그 궁에 따라서 부르는 것 바와 같죠. 예. 헌정왕후, 이제 헌해왕후 얘기가 참 드라마틱한데 마지막에 이 두 분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헌해 왕후는 강조의 쿠데타로 모든 꿈이 수포로 돌아가고 참 비참한 생활을 보냈죠. 자매가 다 참 불쌍한 분이에요. 그 경종이 너무 일찍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건 요절이라고 설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몽땅 다 청춘 과부가 된 편이죠. 그러나 그 헌해 왕후는 목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심정 욕구를 실현해 보려고 노력이란다 해봤지만 헌정 왕후는 그렇질 못해요. 예. 근데 이분도 사실 어떻게 본다면 더 훌륭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그 경종의 죽자 궁 밖으로 나오거든요. 궁 밖에 나와서 자기 이제 사저로 돌아가는데 왕륜사 남쪽에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꿈을 꾸니까 곡령에 올라가서 오줌을 누는데 이 오줌이 얼마나 많이 누웠는지 그냥 넘실넘실 넘쳐가지고 개경을 전부 덮어버리고 예. 순간적으로 이게 은빛 바다가 돼버렸거든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아들을 낳아서 왕이 될 꿈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그 해참스러운 얘기냐? 내가 남편도 없는 과부인데 그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헌정왕후 집 근처에 태조의 아들인 왕자욱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안종으로 봤던 분인데 그 안종욱이 그 가까이 있어가지고 헌정왕후에는 숙부되는 폭인데 불쌍하게 여기고 이제 뭐 술과 안주도 이제 대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만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가 낳거든요. 근데 아기를 낳게 되죠. 근데 이 사실이 그 아기 낳기 직전에 이제 폭로가 되는데 그것도 고려사에 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 안종욱의 집에다가 섭을 놓고 불을 질러서 황황이 이제 관료도 오고 성종도 뛰쳐갔더니 그 종놈이 얘기를 하기를 헌정왕후하고 안종욱이 사통을 해가지고 좀 배가 만산만 해가지고 이제 불을 질렀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천하에 드러나니까 성종은 덮고 싶지만 그걸 덮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종욱을 사천으로다가 귀양을 보내요. 네. 그러니 뭐 창피하고 참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아마 같이 있다가 그 발각이 된 거겠죠. 그래서 헌정왕후가 집으로 돌아오다가 문간에 서 있는 버드나무를 부여잡고 대량원군 나중에 현종된 사람을 낳고 곧 죽어버려요. 그렇군요. 네, 그냥 참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 성종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아이를 유모를 선택해서 기르게 하고 안종욱이 사천으로 귀양가 있으니까 참 천의 고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간간히 불러서 보면 그 이제 대량원군 나중에 현종된 분이 그 성종을 향해서 옷깃을 부여잡고 아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린 것이 얼마나 그 아버지를 그리워하는가.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사천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그 귀양가 있는 아버지와 함께 잠시 있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래서 사천이 현종대에 우대를 받아서 조세도 이제 감면받고 그럽니다만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그 두 형제는 참 파란만장하게 일생을 마치는 그러한 그 지극히 그 모진 운명을 띈 자매였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이 헌정의 그 안종욱이라는 사람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헌해왕후의 김치향이라는 사람하고 운명이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네. 네. 그 드라마에서 이제 말년 상황이 그려졌습니다. 그 63년간 여선 임금을 섬긴 그 유명한 최지몽이라는 인물이 다시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신질, 순질, 또 왕선, 그리고 뭐 칼 쓰는 검개까지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걸 보면은 그 경종임금 말년이 대단히 복잡한 인물들로 주변에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거기다 또 이제 왕후들의 암투가 있었던 것을 지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면은 경종임금의 권자가 굉장히 허약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앞에 있는 임금들과를 비교를 한다면 실제 이분이 아주 권자가 허약했습니까? 권자가 허약했다. 그렇게 이제 단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분의 위치가 참 불안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나 한 시대를 지배했던 그 강한 힘이 사라지고 나면 힘의 공박 상태가 나오고 재정비해서 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이제 걸리죠. 네. 광종이라고 하는 뛰어난 임금이 전제 정치를 구사해가지고 수많은 공신들과 훈신 숙장들을 이제 처벌을 하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미처 해결을 다 못한 숙제로 남겨놓고 죽거든요. 그런데 아무 정치적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즉 제왕학을 제대로 익혀가지고 철저히 준비된 왕도 그 뒤를 이어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고 항상 전전긍긍하며 언제 그 철퇴가 내려져서 자기한테도 자기한테도 신명을 보존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고 더군다나 궁궐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해서 세상의 이치도 모를 뿐만 아니라 정치의 요체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왕이 되니까 처음부터 시행착오를 거두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뒤에 가서는 늦었지만 깨닫고 아버지 그 광종이 이룩했던 관료 집단을 잘 활용을 하고 그 최지몽이라든지 그에 앞서서 이제 그 경순왕의 어떤 그 정치적 역량도 활용을 해서 건허들을 즉 훈신숙장 그룹들을 억제하고 다행히 정권을 성종한테로 넘길 수 있는 그런 그 업적을 남겨서 잘못도 있고 또 잘한 것도 있고 그런 임금으로다가 이제 평가를 받게 되죠. 예. 그러니까 뭐 광종 시대의 후유증을 물려받은 그런 왕권이 그렇습니다. 되겠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굉장히 불안했던 그런 상황이었음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드라마를 듣고 다음 얘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하, 약주가 과시옵니다. 그래요. 하나 이 술이라도 없으면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훑고 다니는 망령들을 어찌한단 말이오. 폐하, 경들은 몰라요. 내 아버지의 칼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시오. 또한 피를 흘리고 죽어간 그 많은 사람들, 특히 난 박수경 공의 죽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대광 박수경은 광종 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북쪽을 대표하는 최고의 가문이었고 그 선치는 태조 왕건을 도와 그 명성을 널리 날렸던 집안이다. 박수경 자신은 태조를 따라 많은 전쟁에 종군하였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다. 그러나 광종 시대에 이르러 황실과 호족 간의 갈등이 시작됐고 그 결과로 불행한 죽음을 맞은 것이다. 21살 어린 나이에 보위에 오른 경종에게 박수경을 비롯한 호족들의 죽음은 예산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내가 황제면 뭐합니까? 그 많은 호족들이 아버지의 칼에 세상을 등졌어. 내가 살아남은 건 태자 이외엔 다른 아들이 없었기 때문일 거예요. 만약 태자를 대신할 다른 왕자가 있었다면 나 역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경들은 들으시오. 예, 폐하. 대사면령을 내리겠소. 귀양 중에 있는 신하들을 돌아오게 하고 관직을 빼앗긴 사람들을 복직시키시오. 특히 호족들의 원한을 많이 풀어줘야 할 것이오. 신박양유 아뢰옵니다, 폐하. 말씀하시오. 이 역시 선왕 때 일이옵니다만 감옥이 항상 가득 차서 별도의 감옥까지 만들어야 할 정도로 죄 없이 갇힌 자들이 많사옵니다. 그들 또한 살펴주시옵소서.
신왕선 폐하께 아뢰옵니다. 노복이 제 주인을 참소하고 사소한 원한을 빌미로 사사로이 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고변하는 자가 주를 이으니 생지옥이나 다름없었나이다. 이제 억울한 이의 마음을 풀어주고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는 의미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스스로 이를 바로잡을 기회를 내리셔야 하옵니다. 암요, 그래야지요. 감옥마다 사람이 넘쳐나서 임시 감옥을 설치해야 했고 고변이 줄을 이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잃은 사람들은 대부분 지방의 유력한 호족들이었어요. 그들을 구해야지요. 올별이 얼마만의 개경인고. 보라, 인걸이 돌아왔으니 사냐는 두 팔 벌려 환영이니 태평성대 이뤄보세. 아니, 어제부터 웬 어른들이 말을 타고 개경으로 들어들가시나 그래? 응? 아이 그 귀양 갔던 호족들이 풀려나가지고 다시 개경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네. 아이, 좋은 세상 만났네 그랴. 응? 그렇고 말고 아이 저 호족들 저거 개경으로 들어가면 다시 권세 잡고 당당하게들 살 거 아니야. 아유 부러우이. 아이고, 그렇게 부러운가? 어? 하면 자네도 호족으로 태어나지 그랬나? 어? 아이 나? 그래. 아이고 우리 아버지께 여쭤보게. 아니 내 아버지가 호족이 아닌데 내가 어찌 호족으로 사나 이 사람아. 아이고. 이렇게 하여 광종 때 설치됐던 임시 감옥은 모두 헐리고 신하들을 참소한 글들도 전부 불에 태웠다. 광종 11년 이후 15년 동안 지속되던 공포 정치가 막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었으니 왕공, 지임이 경을 부른 까닭을 짐작하겠소. 신이 어찌 외람되게 폐하의 깊은 뜻을 헤아리겠사옵니까? 하명하소서 폐하. 경을 집정으로 임명하려 하오. 폐하, 황은이 망극하여이다. 이는 앞으로 호족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이기도 할 것이니 각별히 애써주고.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폐하. 앞으로 짐이 각별히 관심을 둬야 할 일을 생각해 두었다면 지체 없이 말씀해 보시오. 망극하옵니다만 폐하, 과거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옵니다. 복수법이라면, 그렇다면 왕공, 그 복수법이 자칫 악용될 경우라면 다른 폐를 낳게 되지 않겠소? 기왕에 나라 안에 흐트러진 민심을 바로잡고 왕실로부터 이반한 호족 세력을 끌어안을 요량이라면 그들의 억울한 심사를 풀어줘야 할 것이옵니다. 간청드리옵니다, 폐하. 복수법이라. 광종의 공포 정치가 종결될 무렵 살아남은 호족 공신은 겨우 40여 명이었다. 수백 명에 달하던 호족 관료들은 조정에서 완전히 밀려났으며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했다. 물론 공포정치 시대에 끊임없이 이어졌던 참소의 결과였다. 왕선의 간청에 경종의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그래, 만반의 준비는 됐느냐? 예, 어르신. 한치도 실수가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어르신, 일을 치르기 전에 말씀하셨던 옛다. 두둑히 넣었으니 실수 없이 행하라. 알겠습니다요. 호족 출신 왕선이 집정에 임명되자 이들 참소 세력에 대한 대대적인 복수전이 펼쳐졌다. 왕선을 비롯한 호족 세력의 강력한 건의에 밀려 경종은 복수법을 허락하였고 이 때문에 곳곳에서 복수전이 벌어졌다. 누구냐? 여봐라! 아무도 없느냐? 지옥으로 가거라! 1년가량 지속된 복수법. 경종 자신이 허락한 그 법에 의해
경종 자신도 피해자가 됐다. 태조 왕건과 천안 부원 부인 임시 사이에서 태어난 효송태자와 태조의 후궁 숙모 부인 소생 원령태자가 살해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들은 광종 때 참소를 받았지만 광종도 차마 죽일 수 없어 용서했던 아우들이었다. 폐하, 효성태자와 원령태자가 살해당한 것은 복수법 때문이옵니다. 짐에게 구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삼촌들까지 죽게 하다니. 이는 짐의 뜻과는 다르다. 전국이 어찌 이렇게 흘러간단 말인가? 폐하, 왕선에게 엄벌을 내리소서. 들으시오. 오늘 이 순간 왕선을 파직시켜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폐하, 차제에 복수법 또한 철폐해야 할 것이옵니다. 그러하옵니다, 폐하. 과거를 통해 관리로 임명된 사람들까지 복수법 때문에 목이 날아가고 있다 하옵니다. 경종으로서는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다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된 배경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음을 알고 경종은 좌우 집정제를 실시하게 된다. 순질과 신질을 좌우 집정에 임명하고 그들에게 내사령을 겸하게 하였으며 왕명을 출납하는 내사령을 좌우 집정에게 겸임시킨 것은 자신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신하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였다. 우집정, 어제 폐하께서 하명하신 전시관은 어찌 실시되는 게 좋겠소? 이 제도의 핵심은 토지제도의 혁신적인 변화이옵니다. 좌집정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려 경제의 토대는 농업입니다. 따라서 토지제도의 변화는 쉬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토지를 힘의 기반으로 하고 있는 호족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오. 이미 선대왕들께서 역분전과 같은 것을 실시하여 토지제도를 만들려고 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예가 그런 이유겠지요. 하여 제 생각으로는 관리의 품계와 인품에 따라서 토지를 분급하는 방향이 좋을 듯 싶소. 호족을 포함한 지배계층 전체를 황실의 내부로 흡수한다면 당연히 힘의 중심은 폐하께서 쥐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이 그랬다. 경종이 이 같은 전시가를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광종대의 호족 공신 세력이 대거 축출되어 상대적으로 왕권이 안정되어 있었던 덕분이다. 하지만 광종의 공포 정치가 공신 세력을 불만 세력으로 키워놓았기 때문에 경종이 다소 타협적인 자세를 취해야 했다. 즉 공신 세력을 끌어안고 동시에 광종대에 성장한 신진 관료들로 하여금 그들을 견제하게 하는 양면책을 구사할 필요가 있었다. 토지 분급의 기준을 관품에 한정시키지 않고 인품을 포함시킨 것도 이런 양면책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그렇게 얻어진 평화와 안정은 오래가지 않았다. 폐하, 전 사천본공 최지몽 입시옵니다. 들라하라. 신 최지몽, 폐하의 부름 받자 없고 입시하여 사옵니다. 최공, 어서 오시오. 그동안 고생이 많았소. 폐하, 유배가 반드시 고통만은 아니옵니다. 때론 그렇게 적적해 봐야 사람 귀한 줄도 알고 물속의 붕어 한 마리, 산속 노루 한 마리가 귀한 줄 알게 되는 법이지요. 하면 다시 한번 가도 괜찮단 게요? 하오나 두 번 갈 일은 아닌 듯하옵니다, 폐하. 통촉하시옵소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그랬어. 최지몽, 학문을 좋아하여 유학과 역사를 배웠으며 천문과 전복에도 능하였다. 태조 왕건을 측근에서 보좌하며 정치적 자문에 응하였는가 하면 해종대에는
사천대 봉공을 지냈고 정종, 광종으로부터도 후대를 받았으나 광종 말년에는 미움을 받아 한동안 그늘에 가려져 있던 인물이다. 경종은 그동안 유배되어 있던 최지몽을 왕명을 다루는 내일령에 임명했는데 이 때문에 고려 조정은 다시 한번 영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저런. 이 별자리가 어찌 저렇게... 이는 틀림없이 변고를 예고하는 것이렸다. 여봐라! 입고할 것이니 채비를 하거라. 뭐요? 별자리가? 그러하옵니다. 소신이 별자리를 가만히 살펴보니 황제의 좌를 깊숙이 침범하는 별이 보였나이다. 노안이지만은 틀림없사옵니다, 폐하. 그래서요? 바라옵건대 수기를 신중히 하시어 변고를 방비하소서. 그러하면 그게 누구요? 왕승이옵니다. 왕승은 당시의 유력 호족 가운데 하나였다. 당연히 왕권에 도전할 만한 가능성도 농후한 이었다. 여봐라! 지금 즉시 군사를 풀어 왕승을 잡아들여라! 부왕이 행했던 피바람을 그토록 원망했건만 그의 부왕 광종이 그랬던 것처럼 경종 그 자신도 피로써 반역을 다스렸다. 폐하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바둑을 두고 계십디다. 이거 원 정사는 뒤로 미루시고 날이면 날마다 여색과 바둑으로 시간을 보내시니 이 나라의 앞날이 걱정입니다 그려. 신화된 도리로 고언을 드려야 하나 그도 이젠 민망합니다. 암요.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으시는데 무슨 고언을 올립니까? 그래. 그랬다. 경종은 왕권 말년을 방만한 생활로 일관한다. 정사를 뒷전으로 한 채 대신과의 접촉을 피하고 시종과 놀이꾼들 이외의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듬해인 981년 6월 병으로 드러누웠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경종은 죽음을 맞이한다. 불과 26세였다. 그토록 기이한 말년을 보내야 했던 까닭은 과연 어디에 있던 것일까? 그 앞에서 드라마를 통해서 경종이 태자로 책봉된 때가 광종 11년이니까 이후 15년간 광종의 광폭 정치를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적 부담 때문에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얘기로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수님, 이 경종은 그러니까 결국 광종과 대모광의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일단 정통성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정통성에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태자로 책봉되어서 후계자로 천명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광종이 죽으면 왕이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적 여건이 크게 변혁이 왔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종이 아들이 하나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찍 죽어서 네. 이 경종에게 돌아왔다. 예. 태자로 일찍 책봉이 됐다. 그런 네. 뜻이겠죠. 예. 그러면은 선대왕 시대에 맺혔던 그런 그 한을 이 경종은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가졌고 실제 그런 행동으로 옮겼나요? 그렇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우선 광종이라고 하는 전제 정치를 실현시킨 왕이 있었기 때문에 개국공신이라든지 호족 출신들이 고개를 못 들고 그 왕권에 종속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호족과 공신들이 제거되죠. 그래서 이제 그 최승로 얘기대로 그 개경과 서경에 살아남은 훈신 숙장이 불과 40명에 불과하다는 그런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나 얘기가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어린 임금이 즉위를 하고 또 더군다나 정치의 요체를 모르는 그런 왕이 되니까 자연히 정권은 이 권호들에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러니까 권호들을 억어하는 건 그만두고 어떻게 왕권을 유지하면서 사회를 안정시키느냐 이것이 더 급선무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제일 먼저 행한 것이 수많은 참소로 인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선고받을 날짜만 기다리고 있고 옥이 모자라서 가옥을 세울 정도로 이런 미처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을 전부 백지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광종 때도 제대로 풀어서 해결 못한 것이니까 더 이상 계류하지 않겠다. 그래서 귀양 갔던 사람은 돌아오게 하고 재판에 계류됐던 사람들은 전부 무혐의 처벌하고 관작을 뺏겼던 사람들은 옛 관작을 복구하고 이러한 그 작업을 합니다. 또 하나 작업은 어떤 거냐면 개국공신과 전향했던 그러니까 후백제를 버리고 고려로 왔거나 아니면은 지방의 호족이었다가 왕권에 투신했던 이런 세력들에게 그 공헌을 높이 사서 훈전을 내리는 그런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훈신숙장 그룹들을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잘 보이는 그런 이제 체제를 그 정치를 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드라마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호족 출신 왕선이 집정에 임명되어 등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왕선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왕선은 수수께끼 같은 사람입니다. 예. 또 고려사에도 너무 소략하게 다뤄서 도저히 그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경종 주기년의 정치 상황 또는 사회 상황을 본다면 호족이 아니고는 집정 자리에 앉혀질 리도 없고 또 그 사람이 행한 그 여러 가지 행동 거지로 볼 때에 당연히 호족이었을 거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집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의 태조 이래로 경종 때까지 그러니까 광종 말년까지의 직제에는 없는 옥상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집정이지 섭정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국왕으로부터 정권을 이양받은 존재였을 가능성까지 있는 그런 막강한 힘을 갖는 그런 직책이었는데 그 왕선이란 자가 그 자리에 올라서 한 1년 가까이 그 통치를 하면서 수많은 그 잘못을 저질렀고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부정적인 그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래서 왕선은 살아남은 훈신숙장 그 40여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시로서는 그 훈신숙장 즉 공신이나 호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이 복수법 이런 게 실제 있었나요? 이게 참 복수법이라고 하는 게 그 너무 허망한 법이 돼가지고 국가 권력을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그 사감을 갚는 데 이용한다면 그건 공법이 아니죠. 그런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종 때의 훈신숙장을 그 숙청을 할 때에 대개 모함에 의해서 됐다는 거거든요. 모함에 의해서 숙청이 됐다면 모함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 죄도 없는 것을 역모를 했다고 엮어가지고 참 비명 행사하거나 아니면 귀양을 가서 수십 년씩 만약에 계류돼 있었다면은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갈만하죠. 그래서 왕선이 집정이 되면서 경종을 움직여가지고 복수법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서 그 참 참소로 인해서 피해를 당했던 그 자손들이 해당자를 찾아서 복수를 하게 했는데 이건 뭐 법이 집행되기가 어렵죠. 사감을 가지고 다 달라들 테니까요. 예,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그 태조의 아들들 둘도 지금 그 왕선의 복수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죽게 됐죠. 이거는 뭐 굉장한 그 파장을 일으킨 그런 결과가 되죠. 네. 이제 방금 제가 그 고려사를 인용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사람을 죽여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했지 라고 할 때 복수라고 했지 복수법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법자를 붙이는 거는 편의상 그렇게 표현한 것이 되겠죠. 법제화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눈 감아 주는 정도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복수와 관련해서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만 그 효성 태자와 원영 태자가 왕선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다면은 복수를 가해진 것은 원영과 효성이 광종대에서 호족들의 숙청에 깊이 개입했다. 뭐 이런 증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도 그 논란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왜냐면 호족들이 왜 숱한 태조의 아들들 가운데 그 사람을 죽였느냐. 그렇겠죠. 근데 그 조금 좀 다른 견해가 있을 수가 있는 게 그 최승로가 시무 28조 올린 속에서 이제 경종대의 여러 일을 얘기를 할 때에 광종도
살해하려고 하다가 살려주었는데 왕선이 죽였다는 거거든요. 네. 그걸 한번 재음미해 보면은 대개 이제 그 재벌 2세들이나 3세들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덜어는 참 못난 사람들이 있어서 사회적 비리를 저지르잖아요. 그러니까 태조의 아들들 가운데 모두 다 참 현숙하고 현명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범법을 행했는데 눈 감아 주었는데 그것이 공교롭게도 왕선과 사감을 갖게 됐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죽였을 공산도 있고 어떤 것도 추측이 가능하지만 그걸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원 호족과 부딪혀서 호족에게 피해를 입히는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는 왕선과 사감을 사는 일도 있었고 어쨌든 비행 청소년이었는지는 몰라도 비행을 저질렀던 인물은 틀림이 없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 그 참 전 왕에서 비롯된 실타래를 풀으려고 이 복수법을 시행을 했는데 뭐 폐해가 앞에 있었다고 했습니다만 이 폐해의 실상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그건 뭐 권력이 가진 사람들이 흔히 그 권력을 배경으로 힘없고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럼 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의 정의가 실현될 때에 안정이 오는 것인데 그 권력 있는 사람이 자기 사심을 또는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복수를 가장해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면 네. 그 사회는 정의도 사라지는 것이고 법치 국가가 아닌 거죠. 고려는 철저한 법치 국가였고 그 법으로서 백성을 보호하는데 수많은 관리들이 그 복수를 한다고 하는 미명하에 피해를 당한다면 국왕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그럼 결국은 백성의 마음이 조정을 떠나죠. 이러니까 이것은 시정 안 되면 경종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왕선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서둘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드라마에 순질과 신질을 좌우 집정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모두 내사량을 겸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좌우 집정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오늘날로 치면 어떤 제도가 되나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제가 그 행정을 잘 몰라서 정확하게 비유하기는 힘듭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처에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한다면은 또 다른 부처에서는 그거와 이해관계가 달라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상호 보완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듯이 그동안 집정이라고 하는 그 직책 속에 모든 권력이 집중하다 보니까 왕선의 실수가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력이 너무 비대한 것도 문제고 또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니까 좌우로 다 나누어서 집정 하나던 거를 그래서 좌집정과 우집정을 두게 되고 그 어차피 권력은 임금이 훼손은 못하지만 호족들 가운데서 순질이나 신질이 좌우 집정이 돼서 서로 견제를 하고 국왕은 그만큼 힘이 분산되니까 어거하기가 용이하게 되겠죠. 그래서 장차 이것이 이제 정상적인 삼성육부 제도로 가면서 중간 단계 그러니까 집정제에서 좌우 집정제로 그리고 삼성육부로 가는 그런 이제 중간 단계고 이 좌우 집정 체제는 성종 초년까지 이제 유지가 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는 관료 정치가 제대로 되면서 좌우 집정제도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복수법의 폐해에 대한 대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겠네요. 네, 복수법과 함께 예. 그 집정제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좌우 집정제로 나간 거죠. 예.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얘기에 이어서 이제 그 전식과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좌우 집정제의 효력을 완벽하게 나타나지 못해서 이 전식과를 다시 마련하게 된 건가요? 이 전식과 제도는 좌우 집정제가 그래도 조금 효과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그건 관료 정치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행히 경종이 뒤에 깨달아서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권력을 그 호족이나 공신들한테 내줬지만 그 왕선을 제거하고 나서는 어쨌든 그 국가 권력 그 관료 체제 속으로 그 호족들을 받아들였고 그래가지고 그 삼성육부 체제로 이제 장차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국가의 공력을 짊어지고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상응하는 대접을 할 것이냐. 네. 그것이 이제 정식적인 국가에서 이제 토지를 지급하는 방법이고 그 토지만 주는 게 아니라 연료 채취지를 함께 주기 때문에 전지와 시지를 함께 준다고 해서 이제 전식과 체제라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관료 정치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 된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 공헌하고 보상이 없으면 누가 활동을 하나요? 그러니까 국가에 대해서 열심히 봉사를 하는 대신에 그에 상응하는 토지와 시탄지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관료 정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군요. 뭐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래도 여러 시책을 시행을 했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네. 야 경종이 네. 이제 일찍 사망을 하게 되는데 뭐 급변하는 상황이 있겠습니까? 급변하는 상황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네. 왜 그러냐면 그 경종이 그 선대에 이룩한 관료 집단들을 재활용을 해서 김정은이라든지 또는 그 최승로라든지 또는 최지몽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그 어느 정도 안정을 기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최승로도 지적했지만 그 아직 그 생명이 위태롭기 전에 정신이 바로 있을 때에 계령군치 장차 성종이 되는 분을 불러서 손을 잡고 그분에게 대통을 이어가게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별 큰 혼란 없이 왕통이 이어졌고 안정이 이제 그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는 지속적인 성장이 이제 가능하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성종에 의해서 고려 전기의 문물 체제가 완성을 이제 보게 됩니다.